사랑하는 외동아들의 상견례가 별탈 없이 잘 마무리된 이후 주변 지인들에게 청첩장까지 돌리고 있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최고급 한우구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워낙 고급 식당이었기에 주방이 아닌 홀에서 근무하는 저까지도 위생모자와 위생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근무했죠. 그리고 그날 저는 아주 뜻밖의 고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객은 다름 아닌 예비 안사돈과 며느리였죠. 예비 안사돈과 며느리는 위생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는데요. 그랬던 덕분에 저는 두 사람의 추악한 실체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안사돈과 며느리가 자신들의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며 자기들끼리 아주 신나서 어떠한 비밀 이야기를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떠들어 제꼈거든요. 이로써 그들의 정체를 알아채게 된 저는 식당에서 슬쩍 빠져나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철천지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더구나. 피해갈 수도 없고 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거라. 조만간 그 인간들과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될 거야. 과연 그들의 정체가 대체 무엇이었길래 제가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꺼냈던 것일지, 이후로 펼쳐진 싸움에서 승리한 쪽은 누구였을지, 그 긴박한 이야기가 담긴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지난날에 저는 꽤나 유복하고 행복한 중산층 가정의 안주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젊을 적에 크게 자수성가한 사업가였거든요. 더욱이 고등학생 외동아들 또한 수재로 소문난 모범생이었기에 저로서는 정말이지 더 바랄 것도 없을 만큼 풍요롭고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만사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오직 유복하고 행복하기만 했던 저희 가정에도 결국 고난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고난은 멀쩡히 웃으면서 출근했던 저희 남편이 난데없이 지금 경찰서에 있다면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이 대체 무슨 일로 경찰서에 있다는 건데, 당신 혹시 무슨 사고라도 저지른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난 지금 피해자로서 진술을 하러 경찰서에 와 있을 뿐이지 내 잘못은 하늘의 맹세코 단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실은 동업자 녀석이 회사 돈을 몽땅 빼돌려 놓고서는 그 길로 아주 작정하고 잠적을 타버린 모양이거든. 아무튼 경찰 쪽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해놨으니까 일단 진정하고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그 몹쓸 녀석을 꼭 잡아주실 거야. 그치만 동업자가 아주 작정하고 잠적을 타버렸다면서 만에 하나라도 못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 회사 부도나는 거 아니야? 벌써부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만약 빠른 시일 내에 그 녀석이 검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회사를 지켜낼 테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에게 뿌려진 불행의 씨앗은 남편네 회사의 부도 위기였어요. 저희 남편 밑에서 일하던 동업자이자 재무이사가 회사 돈을 몽땅 빼돌려서 잠적을 해버렸거든요. 더욱이 문제였던 건 그 몹쓸 동업자가 빼돌린 회사 돈이 거래처에 지급할 납품대금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빠른 시일 내에 동업자를 검거해서 빼돌려진 회사 돈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남편의 회사는 거래처에 물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회사 신용도에 큰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심지어 그 몹쓸 인간이 빼돌린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남편의 회사 법인 명의로 여기저기서 거액의 돈을 빌린 다음에 그 돈까지도 모두 챙겨서 야반도주를 해버렸더라고요. 만약 몹쓸 동업자를 검거하지 못한다면 남편의 회사는 졸지에 그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되고야 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이에 저희 남편은 급전을 융통해서 당장 급한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등
회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모두 다했습니다만 경찰분들께서는 그 몹쓸 동업자를 검거하는 일에 결국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몹쓸 동업자가 너무나도 먼 곳으로 도망을 쳐버렸거든요. 용의자가 어느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었지만 아무래도 체포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형사님? 그 몹쓸 작자의 소재지를 파악했으면서도 체포할 수 없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실은 지금 용의자가 해외로 피신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용의자가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랑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국가라면 해당 국가의 경찰력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연행할 수 있지만 하필이면 지금 용의자가 머무르고 있는 나라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대로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사실상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이제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몹쓸 인간이 어느 나라에서 도피 생활 중인지까지 확인이 되었지만 하필이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고 있지 않은 국가라서 국내 송환이 불가능한 실정이었거든요. 저희 부부로서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그야말로 팔짝 뛰고도 남을 지경이었지만 그럼에도 경찰분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분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만으로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수사를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일이 그렇게 되어버린 와중에도 저희 남편은 아주 지극히 올바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몹쓸 동업자를 체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된 남편이 가장 먼저 내린 결단은 바로 회사의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건 무책임한 선택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러 거래처들과 수많은 직원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때 저희 남편은 남아있는 회사 자산과 한평생 모아두었던 사유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현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마련한 현금으로 몹쓸 동업자가 들고 튀어버린 납품 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했고 동업자가 회사 법인 명의로 받아서 도망쳤던 대출금도 전부 일시에 상환했습니다. 더욱이 저희 남편은 그동안 함께 고생했던 직원들에게 마지막 달 월급과 퇴직금도 모두 지급했고 직원들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추천서도 빠짐없이 써주었죠. 저희 남편의 그러한 희생 덕분에 위기에 놓여있던 여러 거래처들과 직원들이 기사회생할 수 있었고 저는 아내로서 그런 남편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는데요. 그러는 한편으로 저는 아주 위태로운 현실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에게 남아있던 전 재산이 다 합쳐봤자 3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심지어 바로 그 무렵 저희 남편의 건강에도 병고가 터져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동업자에게 뒤통수를 맞은 일로 인해 화병을 얻게 되었고 또한 그 화병으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졌거든요. 결국 저희 남편은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유복한 중산층 가정의 안주인이었던 제가 하루아침에 가장의 짐을 짊어지게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절대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랑이에게 몰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숱하게 되새기며 굳세고 억척스러운 사람으로 거듭났죠. 그런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우선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결혼식 패물들을 금은방에 내다 팔았는데요. 막상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보금자리를 구하자니 그것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3명인데 패물을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구할 수 있는 보금자리는 반지하 원룸밖에는 없었습니다. 2사람이 누우면 집안이 꽉 차버리는 그런 곳이었죠. 하물며 저희 아들이라도 체구가 작은 어린아이였다면 비록 비좁은 원룸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부대끼면서 살아볼 법도 했지만 당시 저희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을 뿐더러 그때 이미 키가 180cm를 훌쩍 넘긴 장신이었습니다. 저희 남편 또한 덩치 좋은 장신이기는 마찬가지였고요. 이처럼 당시 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돈을 더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데 당장 가진 돈으로는 저희 세 식구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거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늘께서 저희 가족을 굽어 살펴주셨던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자식 농사를 아주 잘 지었던 덕분이었을까요? 저희 아들의 학교에서 아주 뜻밖의 온정을 베풀어 주셨어요. 한창 궁지에 몰려있던 저를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거든요. 아드님 통해서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시다죠. 인생지사 세영지 말하더니 저도 저희 집안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쇠락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최대한 빨리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가진 돈으로 저희 세 식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처는 꿈도 꿀 수 없는 처지고요. 네, 얼마나 막막하고 걱정스러우실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희 학교 쪽에서 도움을 좀 드리면 어떠실까요? 저희 학교에 교직원용 관사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 너저분하기는 하지만 청소랑 정리만 잘 해놓으면 아드님이 졸업하는 그날까지 지내기에는 충분할 겁니다. 그치만 그곳은 먼 지역에서 부임해 오신 선생님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것도 다 옛날 얘기입니다. 어머님께서 학교 다니던 시절과는 다르게 요즘 교직원들은 다들 각자의 거처에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텅 비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아드님처럼 뛰어난 수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무릇 학교란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니만큼 아드님 같은 수재를 잘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학교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당시 저희 아들네 학교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빈 관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저희 아들을 위해서 그 관사를 선뜻 빌려주시기로 하셨어요. 주인 없이 빈 공간으로 계속 방치해두느니 차라리 모범생이자 수재인 저희 아들을 위해 기꺼이 문을 열어주신 거죠. 심지어 저희 아들이 관사로 들어가기 바로 전날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직접 깨끗하게 청소까지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저는 결국 눈물을 떨구고야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로써 한시름 덜게 된 저는 일전에 보아두었던 반지하 원룸의 월세로 들어가서 거동이 불편한 남편과 단둘이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감사한 일은 저희 아들을 관사에 머물게 해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다니던 저에게 아들네 학교 학부모의 회원님들께서 온종의 손길을 뻗어주셨거든요. 회원님들께서는 학부모의 회장 여사님을 통해서 저의 숨통을 틔워주셨죠. 일자리는 알아보셨어요? 알아보고는 있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저희 남편이 혼자서는 거동이 많이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런 남편을 보살피면서 지내려면 언제 어떤 갑작스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요. 아유, 하긴 생각해보면 그렇겠네요. 집에 계신 남편분한테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하던 일들을 다 제쳐두고 얼른 집으로 달려가야 할 텐데 그런 여사님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싶어하는 사장님을 만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렇다고 몇 시간씩 짧게 일하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구하자니 그런 일은 월급이 너무 적더라고요. 가뜩이나 남편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다른 집보다 생활비가 훨씬 많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그럼 이참에
학부모의 회원님들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때요? 회원님들 중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다들 여사님 사정을 잘 알고 이미 도와드리기로 마음도 먹으셨으니까 이제 더는 혼자서 속 끓이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일자리 걱정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님 회원님들 중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자신의 가게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러는 한편으로 그분들께서는 저를 아주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보살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저를 위해서 종일 근무가 아닌 파트타임 근무를 제안해 주셨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한편으로 남편을 보살피는 일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던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급히 달려갈 수 있었거든요. 하물며 그분들께서는 저의 경제적 상황 또한 아주 크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남편에게 들어가는 병원비로 인해 다른 집보다 훨씬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저를 위해서 급료 또한 다른 파트타임 근무자들에 비해 1.5배를 더 많이 계산해 주셨거든요.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남은 식자재들을 저희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셨고요. 물론 저 또한 그분들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정말이지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진상 손님에게 시달리면서도 얼굴의 웃음기를 끝끝내 잃지 않은 채로 최대한 친절하게 고객님들을 응대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일하는 가게들마다 꽤나 번창하기 시작했고 또 그럴 때마다 그분들께서는 저에게 보너스나 성과급을 따로 챙겨주시는 등 빠짐없이 보답을 해주셨어요. 이를테면 저와 학부모님들은 상부상조하는 관계였던 거죠. 다만 그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의 생활비는 늘 적자만 겨우 면할 정도였습니다. 지체장애인인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가 꽤나 많이 들어갔던 까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에게는 모범생이자 수재일 뿐더러 효심 또한 깊은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평소 학교 간사에 머물며 학업에 최선을 다하던 저희 아들은 이따금씩 집에 들를 때마다 바로 이런 말로 엄마인 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혼자서 아버지를 보살피면서 지내느라 많이 힘드시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뭐. 이제는 엄마가 우리 집의 가장이잖니.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제 눈에 뻔히 보이는데요. 아유, 글쎄 괜한 걱정이라니까 그러네. 물론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너무 행복해. 모범생인 우리 아들 생각만 하면 없던 힘도 샘솟을 정도란다. 알죠. 엄마가 저 하나만 보고 사신다는 걸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일단 이것부터 보세요. 이건 이번 모의고사 성적표네. 네 엄마,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전국 상위 1%에 들었어요. 아유, 그래 장하다 우리 아들. 혼자 관사에서 지내면서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뒷바라지를 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오히려 그 반대요. 엄마가 제 성적표를 보고 행복해하실 모습을 생각하면 공부가 너무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랑 아버지를 꼭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주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이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창 감수성 예민할 나이에 집안이 망해버렸고 또 그러는 바람에 학교 관사에서 얹혀 살게 되었으니 그만하면 충분히 세상을 원망하며 잘못된 길로 엇나가 버릴 법도 한데 그럼에도 저희 아들은 효심까지 깊은 모범생으로 아주 훌륭하게 잘 성장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처럼 제가 그 힘든 세월을 이를 악물고 이겨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이자 희망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것일 테니까요. 물론 저는 훗날 아들이 자수성가를 하게 되더라도 자식 등에 업힌 채로 손이나 벌리면서 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와 남편의 삶은 반드시 제 손으로 꾸려나가겠노라며 거의 매일같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결국 그때의 다짐을 내려놓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몹쓸 동업자로 인해 저희 가족의 삶이 하루아침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그때로부터 약 10년 뒤의 일이었어요. 명문대를 졸업한 뒤 곧장 작은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하던 저희 아들이 사전에 아무런 기뜸조차 없이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여기는 신축 아파트 단지잖니. 근데 갑자기 여기는 왜 오자고 한 거야?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앞으로 한평생을 아주 평온하게 지내게 되실 새 보금자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전세 아니고 자가예요. 제가 이 집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거든요. 뭐라고? 현금으로 이 집을 샀다고? 너 혹시 우리 식구끼리 떨어져 살았던 시간들이 한으로 남았던 거니? 그래서 이렇게 큰 무리수를 두게 된 거야? 그 시간들이 한으로 남은 것도 아니고 무리수를 둔 것도 절대로 아니니까 심려치 마세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 네가 아무리 회사 사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싼 집을 현금으로 매입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잖니. 물론 얼마 전까지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실은 저희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거든요. 엄마랑 아버지한테 이 정도는 충분히 해드리고도 남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얼른 이사 준비부터 하세요. 바로 그런 이유 덕분에 제가 아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내려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짐을 내려놓았다기보다는 부담 없이 훌훌 날려버렸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아들이 자수성가를 해도 웬만큼 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들의 회사는 단순한 중소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작지만 아주 큰 힘을 가진, 뜻을 가진 강소기업이었죠. 주요 거래처가 모조리 대기업이었을 만큼 아주 탄탄한 회사였으며 동시에 미래가 전도 유망한 회사이기도 했고요. 이처럼 아들이 대성에도 너무 크게 대성을 했으니 저로서도 이만하면 아들의 어깨에 기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동시에 당시 저에게는 아들의 어깨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무렵 저희 남편의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기대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지내는 대신 남편의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24시간 딱 붙어서 잘 보살펴주기 시작했고 덕분에 남편이 건강이 악화되는 일은 면할 수 있었죠. 그러한 모든 일들이 아들 자식을 잘 키운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으니 저로서는 더 바랄 것도 없이 유복하고 행복했던 일상을 거의 10년 만에 다시금 되찾은 셈이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아들의 효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아들이 마련해준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를 마치고 며칠 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거든요. 그게 정말이니? 우리 아들한테 신부감이 있다고? 네, 엄마. 조만간 정식으로 인사시키려고요. 아이고,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어떤 사람이니? 우리 아들이 점 찍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좋은 사람이겠지? 일하면서 만난 사이예요. 원청인 저희 회사랑 소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담당 직원이었고요. 부모님이 일찍 이혼해서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지만 구김살 없이 잘 자랐더라고요. 부모님이 이혼해서 혼자 지내는 사람이라고? 설마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둘 중 누구 하나도
자기 딸 자식을 건사하지 않았다는 거니? 그건 아니고요. 원래는 엄마랑 둘이서 지냈는데 예비 장모님께서 딸 자식을 다 키워놓은 다음에 외국으로 떠나게 되신 거래요. 이혼을 겪은 이후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엄청 실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딸 자식도 잘 키워놓았겠다. 우리나라에 더는 미련 없다면서 외국으로 떠나셨다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많이 나아졌다고 한들 고지식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같은 여자로서 딸 자식을 다 키워놓고 외국으로 훌쩍 떠나버린 예비 안사돈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지식한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혼녀라는 이유로 온갖 멸시를 당하면서 지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정남이가 떨어진 나머지 먼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고 싶어지고도 남을 만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하물며 아들의 혼사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예비 며느리의 배경 같은 것들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직 중요하게 여겼던 단 한 가지는 다름 아닌 예비 며느리의 인성이었죠. 이에 저는 저희 집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예비 며느리감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예비 며느리는 저희 아들의 말처럼 꽤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구김살 같은 건 전혀 없는 성격이었을 뿐더러 수더분하고 참한 여인이었거든요. 다만 그런 와중에도 저는 두 가지 걱정거리에 빠져들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첫 번째 걱정거리는 상견례 문제였어요.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들 중 최소한 한 분이라도 직접 뵙고 상견례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러자니 꽤나 복잡한 상황이었죠. 아버님이랑은 연락이 두절된 채로 지낸다지. 네, 어머님.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하던 바로 그날부로 아버지와 인연이 끊어졌고 지금껏 서로 아무런 왕래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나도 속상한 사연을 굳이 더 물어보지는 않도록 하마. 다만 상견례가 걱정이 되는구나. 물론 우리 새아가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잘 알겠지만서도 우리 아들의 엄마 된 내 입장에서는 예비 안사돈이라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안심이 될 것 같거든.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잠시 귀국하셔서 결혼식을 마치는 그날까지 국내에 머무르실 예정이거든요. 예비 안사돈이 상견례와 결혼식에 참석하신다는 이야기에 저는 안심했지만 그럼에도 두 번째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그 두 번째 걱정 또한 마찬가지로 상견례 문제였지만 첫 번째 걱정과는 다르게 이번 걱정의 원인은 다름 아닌 저희 집안에 있었습니다. 당시 제 남편이 거동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 근육을 펼쳐주는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예비 안사돈의 입국 날짜에 맞추어서 상견례 날을 잡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상견례 참석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지더라고요. 수술을 받으려면 미리 병원에 입원해서 이런저런 검사도 받고 준비도 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상견례 일정과 겹치게 되어버리고야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심하던 저는 예비 며느리를 통해서 예비 안사돈에게 외람되지만 상황이 부득이하니 남편 없이 저 혼자 참석해도 괜찮겠느냐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전했고 예비 며느리 쪽으로부터 개의치 않는다는 회신을 받게 되면서 마침내 양가의 상견례가 성사될 수 있었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 식사 자리에 마주 앉게 된 안사돈은 그동안 제가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나 숫기가 없고 낯을 많이 가리던지 상견례장에 도착하던 바로 그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제대로 얼굴을 들지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예비 안사돈은 말수도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먼저 건넨 질문에 대해서만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조용조용 대답했을 뿐이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비 안사돈이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보였던 것까지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요구하거나
어마어마한 신혼집을 요구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결혼식은 가급적 검소하게 올리고 싶습니다. 아드님께서 크게 자수성가한 사업가라는 건 저도 딸아이에게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결혼식이란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기 위한 자리이지 굳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결혼식을 벌여서 저희 신부 측 하객들에게 예비 사위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비 안사돈의 말에 저는 속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왜냐면 당시 저희 쪽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처럼 양가 부모의 생각이 같았던 덕분에 상견례는 무탈하게 잘 마무리되었고 양가의 자녀들은 곧장 본격적인 결혼식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주변 지인분들께 아들의 혼사를 알리는 청첩장을 돌리고 있던 저는 고급 한우구이집 사장님으로부터 아주 뜻밖의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래 들어 고객님들로부터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항의가 자꾸만 들어온다면서 저더러 다만 6개월만이라도 매니저 자격으로 출근을 해서 직원들을 교육해달라는 부탁이었죠. 이에 저는 지난날의 은혜도 갚을 겸 사장님의 부탁을 아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바로 지난날 저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학부모의 회장님이셨거든요. 그 최고급 한우구이집 또한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바로 이튿날부터 최고급 한우구이집으로 다시 출근을 하게 된 저는 매니저 자격으로 직원들의 근무 복장부터 깔끔하게 재정립했습니다. 주방부터 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원들에게 위생모자와 위생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지시를 했거든요. 물론 저 또한 위생모자와 위생마스크를 쓴 채로 직원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열심히 근무하고 있던 저의 귓가에 아주 경박하고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에 제가 조심스레 다른 고객님들의 눈치를 둘러보니 다들 식사에 방해를 받아서 짜증이 난 눈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박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테이블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 자격으로서 다른 손님들의 식사가 방해되니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십사 부탁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아주 시끄럽고 경박한 웃음소리의 주인공을 마주한 저는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부탁을 드리기는커녕 혼자 조용히 고개를 갸웃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왜냐면 그 경박한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비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였거든요. 특히나 예비 안사돈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부터가 내가 바로 이 동네 최고 진상일세라고 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상견례 당일 직접 만났었던 예비 안사돈은 아주 조용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이에 저는 고기를 구워주는 척 다가가서 예비 안사돈의 언행을 조용히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예비 안사돈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고 상견례 당일에는 저와 아들이 예비 안사돈의 가식에 속았던 거라면 혼사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참 다행이었던 건 예비 안사돈 모녀가 위생모자와 위생마스크를 쓰고 있던 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저를 알아보았다면 다시금 가식을 떨면서 본색을 감추었을 텐데 저를 알아보지 못한 덕분에 자기들끼리 이런 망발을 떠들어 제끼기 시작했거든요. 그쪽 집안 여편네한테서는 지금껏 아무런 말도 없지? 결혼을 물러야겠다거나 우리한테 천벌을 내리겠다고 길길이 날뛴다거나 뭐 그런 얘기 말이다. 전혀 없었으니까 안심하세요. 아무래도 그 멍청한 아줌마는 엄마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그거 참 다행이구나. 상견례 날에 그 여자랑 예비 안사돈 사이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어휴, 솔직히 얼마나 심장이 떨리던지. 혹시라도 그 여자가 내 얼굴이랑 목소리를 알아볼까봐 무서워서 상견례 내내 고개 팍 숙인 채로 말도 조심조심 하느라 얼마나 고역이었는지 몰라. 네,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짓거리는 대화를 듣자 하니 예비 안사도는 원래가 경박한 성격이었던 것이 확실했습니다. 다만 상견례 날에는 저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고개도 제대로 못 든 채로 목소리도 조심조심 말했을 뿐이었죠. 그 옆엔 내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직 이것 하나뿐이었어요. 그나저나 넌 어떻게 이런 위험한 결혼식을 올릴 생각을 했니?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쪽 집안이 거지꼴이 된 이유가 다름 아닌 너희 아버지 때문이잖아. 저도 상견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서 양가 야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알았어요. 설마 제가 그쪽 집안이 저희 아버지 때문에 거지꼴이 되었다는 얘기를 이미 다 알고서 그 집 아들을 꼬셔서 결혼까지 생각했겠냐고요.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제서야 저는 기억 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예비 안사돈, 아니 그 몹쓸 여편 내 진한 얼굴을 기억해냈습니다. 지난날 저는 그 몹쓸 여편네를 오며 가며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몹쓸 여편네는 지난날 저희 남편네 회사를 몰락하게 만든 바로 그 동업자의 아내였거든요. 비록 성형수술을 꽤나 많이 해서 이목구비가 조금은 달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꽤나 많이 남아있는 본판은 영락없는 동업자의 안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즉, 저와 그 몹쓸 여편네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으며 10년이 지난 그제서야 예비 안사돈 사이로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당장에 그 몹쓸 여편네의 머리채를 죄다 잡아 뜯어버렸냐고요. 물론 저 또한 생각 같아서는 당장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일단 그 자리에서는 묵묵히 고기만 구우며 꼭 참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 줄도 모르는 채로 계속 떠들어대는 몹쓸 모녀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설마 아니 그 집 아들놈이랑 한평생 부부로 살아가려는 건 아니지? 저도 그래서 재산 분할 받을 자격이 갖춰질 때까지만 좋은 마누라 행세를 하려고요. 제대로 재산 분할을 받으려면 부부로서 몇 년은 살아야 한다니까 제가 이혼할 때까지 엄마도 조심하세요. 행여라도 그 집 사람들한테 우리의 정체를 들켰다가는 그날로 끝장나는 거니까요. 아유, 당연하지. 결혼식 끝나면 곧장 출국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려무나. 맞다. 결혼식 하객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혹시 진짜 지인분들을 초대하실 생각은 아니죠? 으이그, 어른이 알아서 하객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울 테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 진짜 지인들을 함부로 초대했다가 너희 아버지한테 뒤통수 맞았던 사람들한테 내가 국내에 있다는 소식이라도 전해지면 그것만큼 최악인 상황이 없잖니. 여하간 너도 그 집 아들이랑 부부로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잠꼬대도 조심해서 해야 돼. 잠결에 양가 야견에 대해서 잠꼬대를 한다거나 행여라도 너희 아빠랑 내가 사실 위장이혼이었다는 말이라도 흘리게 되면 그땐 진짜 골치 아파지니까 말이다. 하다하다 위장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될 줄이야. 그놈의 집구석은 대체 어떻게 되어먹었길래 가족이 전부 그토록 추악한 악행을 저질러 놓고도 그걸 자랑스럽게 떠들어 제낄 수가 있는 건지. 한평생 평범한 삶을 살아온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고 그야말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심정이었습니다. 위장이혼 얘기는 대체 또 무슨 내용이길래 제가 그렇게까지 분노했냐고요. 그날 제가 그 몹쓸모녀의 수다를 통해서 직접 알게 된 내용과 이후 밝혀진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날 그 몹쓸 동업자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은 피해자는 저희 남편 한 사람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진실은 약 10여 년 전 어느 날의 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 몹쓸 동업자와 안사람은 협의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몹쓸 동업자가 안사람에게 거액의 이혼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혼 서류였죠. 문제는 사실 두 사람은 진짜로 이혼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그러한 협의이혼 서류를 작성한 이유는 단 하나,
결국에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한 직후 몹쓸 동업자는 저희 남편의 회사 돈을 대규모로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빌렸고 그로써 마련한 현금 전액을 안 사람에게 이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만에 하나라도 몹쓸 동업자가 체포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남편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되돌려주는 일만큼은 생기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동업자와 안 사람은 이미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가 되는 만큼 안 사람은 이혼한 전 남편의 횡령 및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되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몹쓸 동업자가 모든 범죄 행위를 벌이기 이전에 앞서서 미리 안 사람과 협의 이혼 서류를 작성했던 것이었고요. 물론 두 몹쓸 인간들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범죄 행위가 완료되는 즉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으로 주도 면밀하게 도피를 했고 그곳에서 별장처럼 커다란 대저택을 빌려서 지금껏 호의호식하면서 잘 지내왔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지난날 저희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분들이 그 몹쓸 인간을 검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였을 테고요. 심지어 그 집 딸이라는 여자도 추악스럽기는 매한가지인 인간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자기 아버지의 악행으로 인해 몰락했다는 걸 모두 다 알게 되었음에도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아주 한술 더 떠서는 그렇게 된 바에야 차라리 몇 년 부부 생활을 유지하다가 저희 아들로부터 재산 분할을 아주 제대로 받아내면서 이혼할 거라는 망발이나 짓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비로소 그 몹쓸 모녀의 추악한 본색을 모두 알게 된 저는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와서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진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했죠. 철천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더구나. 피해갈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거라. 조만간 그 인간들과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게야. 오늘 듣게 되신 내용들을 경찰 쪽에 전달하려는 생각이신 거죠?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동업자랑 장모님, 아니 그 집 옆에 내가 사실상 한마음 한뜻인 공범이니까요. 당연하지. 어찌 보면 하늘께서 우리에게 천재일우의 기회를 주신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그 인간이랑 공범인 옆에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는 건 손목에 쇠고랑을 채울 수도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일 테니 말이다. 더군다나 엄마는 너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몹쓸 인간들 때문에 고초를 겪은 모든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직접 총대 메고 천벌을 내릴 생각이야. 뜻은 잘 알겠어요, 엄마. 그치만 너무 섣부르게 행동하는 건 아들로서 말리고 싶어요. 명확한 증거도 없이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괜히 엄마만 웃음꼴이 될 수 있잖아요. 걱정 말거라. 지금 엄마의 가슴팍에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남아있으니 말이다. 맞습니다. 그때 제 가슴에는 그 몹쓸 인간들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버젓이 남아있었어요. 물론 그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날 제 가슴팍에는 일종의 개인용 블랙박스와도 같은 물건인 바디캠이 장착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최고급 한우구이집에 매니저로 출근을 하게 되면서 가장 처음에 추진한 일이 바로 모든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전 직원들이 바디캠을 착용한 채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려는 목적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상 고객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직원들에게 친절 교육을 진행하는 것만큼 진상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일 또한 무척이나 중요하니까요. 아무튼 문제의 그날도 저는 역시나 바디캠을 착용한 채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그 몹쓸 인간들이 자랑스럽게 떠들어 제낀 자신들의 범죄 행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디캠의 메모리칩에 모두 촬영이 되어 있었고 당연히 저와 아들은 그 촬영본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형사님께서는 제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남편분께서 겪은 사건의 수사를 재개하거나 공범을 체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녹음 파일이나 촬영본은 정당한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또한 저에게는 다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파일이 저희 남편이 당한 사건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을 제출하는 형태가 고발장이라면 어떨까요? 고깃집 사장님께서 가게를 운영하던 도중에 몹쓸 모녀가 떠들어제 낀 대화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제출하는 형태인 거죠. 네, 그렇다면 말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저희에게 고발함으로써 수사를 의뢰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저희 경찰에게는 접수받은 고발장을 성심성의껏 검토할 의무가 있고요. 더군다나 고발장과 함께 바디캠 촬영본이 제출된다면 충분히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로 자신만만하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저희 남편이 겪은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을지언정 경찰분들께서 다른 피해자들의 사건에 대해서 정식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일종의 명분이자 원동력은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거든요. 다른 상황의 예시를 들어서 보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식인 셈입니다. 카페 사장이 업무상 매장 내 CCTV를 확인하던 도중 어느 고객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고객의 지갑을 훔쳐가는 장면을 보게 될 경우 카페 사장은 그러한 범죄 행위가 벌어졌음을 고발장을 통해 경찰에게 알리게 되고, 경찰이 고발장의 내용과 제출된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절도 혐의가 확인이 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식 수사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한 형태의 수사를 전문 용어로 인지수사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제가 형사님께 들고 갔던 고깃집 사장님 명의로 작성된 고발장도 마찬가지의 형태였습니다. 고깃집 사장님께서 매장을 운영하던 도중 그 몹쓸 모녀 고객으로부터 범죄 소지가 너무나도 다분한 대화 내용을 알게 되었고, 이에 그러한 사실이 담긴 증거를 고발장의 형태로 제출함으로써 경찰분들에게 인지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계기와 원동력을 제공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담당 형사님으로부터 이런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출해주신 고발장의 내용과 촬영본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보았을 때 다수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조만간 정식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 전에 미래 앞서서 출국 금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공범인 아내가 주범인 남편이 있는 외국으로 다시금 도피를 떠나기 전에 우선 출국 금지 조치를 진행한 뒤 긴급 체포 형식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 아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엉엉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이후 10년 만에 마침내 듣게 된 희소식이었으니까요. 마침내 그 몹쓸 인간들에게 천벌을 내리게 될 수 있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이후 그 몹쓸 인간들은 그야말로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우선 예비 안사돈, 아니 그 몹쓸 여편네를 향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어요. 법원에서 그 몹쓸 여편네가 지난 10년 전처럼 다시금 외국으로 도피를 해버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러는 한편으로 경찰과 검찰에서는 그동안 그 몹쓸 인간들의 악행으로 인한 피해자 모두를 찾아내었고, 결국 그 몹쓸 여편네는 구속수사 끝에 실형을 선고받아 지금은 차디찬 교도소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신세가 됐어요. 심지어 그 여편네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위장이혼까지 저질러가며 범죄에 가담을 했다는 건 누가 봐도 그 몹쓸 동업자랑 똑같은 주범이었으니까요. 심지어 그 여편네는 거액이 들어있는 통장을 사용할 수도 없는 형편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남편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분들이 합심해서 그 몹쓸 여편네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고, 그 결과 법원에서 저희의 편을 들어주었던 덕분에 통장이 압류가 되어버렸거든요.
하물며 그 집 딸자식 또한 인생이 망가져버리기는 매한가지였어요. 격분한 저희 아들에게서 파혼 통보를 받았거든요. 설마 하니 겨우 파혼 통보를 받은 정도에 그쳤냐고요. 파혼 정도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냐고요. 물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집 딸자식은 앞으로 한평생 교도소에 수감된 친모의 옥바라지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며 어쩌면 친부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제가 가장 통쾌하게 생각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을 풍비박산으로 내놓았던 그 몹쓸 통업자, 그러니까 그 집 딸자식의 친부는 영원한 국제미아가 되어버렸거든요. 우선 그 인간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악행을 통해 벌어들인 모든 재산이 자기 아내의 통장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아내가 국내에서 체포가 되면서 결국 통장까지 모두 압류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10원 한 장도 없는 거지꼴이 되어버리고야 만 것이었죠. 더욱이 그 인간은 도피 생활을 하는 그 나라에 집도 절도 없는 처지였어요. 한때나마 호의호식했던 저택에서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쫓겨나 버렸거든요. 그 나라 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주택이 임대만 가능할 뿐 소유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나 뭐라나. 암튼 그렇다더라고요. 여하간 이처럼 그 몹쓸 인간은 빈털터리 노숙자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처지입니다. 국내 입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쇠고랑을 차고 잡혀갈 건 뻔하니까요. 이래서 조금 전 제 입에서 그 인간이 국제미아가 돼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나마 국제미아라는 표현 또한 아주 많이 순화시킨 것이기도 해요. 그 인간은 앞으로 한평생을 마치 독방징역살이를 하다가 아주 비참하게 숨을 거두게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몹쓸 인간에게 그 나라는 한때 아주 안락하고 안전한 도피처였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창슬없는 감옥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으니까요. 반면에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 저희 가족은 지금껏 별 걱정 없이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들의 사업이 갈수록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저희 남편 또한 보조기구를 활용하면 가벼운 동네 산책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할 만큼 건강을 많이 회복했거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